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의 손이 아직 덜 닿은 곳을 꼽자면 북극, 남극 이런 극지방이 이제 남아있겠죠. 요즘 지구온난화로 온 인류가 걱정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온난화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난화 때문에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북극 인접 국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은 빙하가 많아서 빙하로 덮인 바닷길을 배가 다니려면 얼음을 깨주는 쇠빙선이 필요하고, 이 쇠빙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이제 깨져서 돌아다니는 얼음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내빙 기능이 있는 선박도 필요하답니다. 선박비, 연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쇠빙선, 내빙선 기술 못다한 이야기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들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저희가 북극, 남극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야. 진짜 그렇네요. 저희가 이게 3주까지 했는데 그래도 청취자분들께서 이걸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뭐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남극이 녹기 시작하면 예. 인류에 재앙이 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걱정도 되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거기가 녹기 시작하면 꽤 그 동네가 활발하게 개발되는 이점도 지역적으로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북극이 더 좋아합니까? 남극이 더 좋아합니까? 예, 당연히 북극을 녹는 거를 내심 참 반기는 나라들이 꽤 많고요. 예. 남극은 거의 없다 이렇게 아직은?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남극은 남극 협정에 의거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한 점유권, 소유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국제적으로 룰을 정해버렸고요. 북극 같은 경우는 딱 우리 혹시 지금 집에서 아니면 근처에서 지구본을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네. 지구본을 맨 위쪽으로 이제 북극점을 기준으로 딱 보시면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6개 나라가 딱 보입니다. 예. 바로 캐나다, 러시아,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이쪽 그린란드 등 이렇게 이제 쭉 보이거든요. 미국도 예. 옆에 보이고요. 알래스카를 통해서. 예. 그 6나라가 그걸 왜 남극처럼 국제사회와 다 같이 쓰자고 양보하겠어요. 우리들만 잘 협의하면 그걸 쓰는데.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런 북극해가 녹았을 때 여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엿볼 수 있구나라는 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비슷한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드리면 러시아 분들이 좀 저희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섭섭해할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쭉 러시아 내부의 문서를 다 읽어본 사람으로선 이 북극해가 녹아서 러시아는 내심 떼돈을 벌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소견은. 예. 웰컴 온난화. 네, 웰컴 온난화죠. 좀 뭐 어떤 설명. 꿈을 꾸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 GDP가 지금의 한 2배, 3배까지 올라가는데 북극해가 녹은 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러시아가 북극해 연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는 철저히 국방에 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방금 지구본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만약에 모스크바에서 미국으로 미사일을 쏠 때 네. 제일 경로가 짧은 방법은요. 북극 넘어가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옆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지도를 평면으로 보다 보니까 옆으로 선을 긋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북극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북극해에 어떤 군사, 특히 미사일 기지를 놓느냐, 이걸 가지고 미소 간에 굉장한 각축전이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북극해가 되게 전 세계 대양 중에서 희한한 바다인데, 원래 대서양, 태평양, 우리가 그 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심해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인류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해구가 깊이가 얼마인지 요 근래 알려졌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북극해의 심해만큼은 속속들이 알아요. 그 이유는 이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국방 기술이 잠수함으로
북극해 위는 얼어가지고 배도 안 다니는데 네. 밑에는 안 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수함으로 밑으로 왔다가 갑자기 음. 불쑥 올라와서 미사일 확 쏴버리면 네. 그러면 이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어. 그래서 예전부터 북극해 심해는 어디가 뭐 안반이 돌출돼 있고 어디가 깊이가 어떻고 이거를 미국과 소련은 아주 속속들이 아는 곳이에요. 들어가서 바로 미국에서 바로 들어가도 소련 앞바다에 훅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소련도 마찬가지고 어. 네, 알래스카 쪽이나 이쪽으로 나올 확 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특이하게 지상은 정복을 못했는데 바다 밑을 정복한 이런 곳인데 이 곳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의 교두보 이걸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2035년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의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교두보를 북극해로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러시아의 사회 문제를 북극해로 푼다고요? 예, 양극화, 그다음에 의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사회 정주 여건이라고 하죠.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북극해가 녹아서 가능하다라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벌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북극해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한. 가장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내륙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기여할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 먼저 설명드리면요. 양극화를 북극이 해결한다니까. 예,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GDP 말고요, 네. GRDP라고 해서 지역마다의 GDP를 우리가 GRDP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러시아는 이 GRDP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스크바라는 저 유럽에 붙어 있는 도시에서부터 우리 극동 지역하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1인당 국민 소득이 지역 소득이 급격히 떨어져요. 아, 시베리아가 제일 못 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나마 시베리아 쪽에서 우리 극동 지역의 연안 쪽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점점 북에서 더 동쪽으로 오면서 북쪽으로 살짝만 가면 모스크바 대비 국민 소득이 8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얼음밖에 없는 땅일 테니까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데 이 모스크바는 이 사회 문제, 즉 이 양극화, 저 동네마다 이렇게 소득 편차가 커진 가장 큰 이유가 거긴 얼음밖에 없으니까 인프라도 갖출 수가 없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요. 설명을 드리면 북극해가 녹으면 북극해에 연안되어 있는 여러 항만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고요. 러시아의 북쪽.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부동항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동항 인근만 발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는 지금 대규모 내륙 수운 개발 사업을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륙 수운이면 운하? 그렇습니다. 즉 북극해에 예. 어느 항구 쪽에 어떤 배가 정박을 하면 강을 타고 이제 시베리아 벌판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강은 있나 봐요. 그 강이 얼마나 광대한 강들이 있냐면요. 예.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동쪽에 있는 두 강 중에 레나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레나강은요. 결국 어디서 발원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 하면 몽골에서 발원을 해요. 그래서 몽골 러시아 끝에서. 북쪽 바다까지 흘러요? 북극까지 가는 거죠. 그럼 거꾸로 북극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몽골 몽골까지 근처까지 가는 거죠.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실질적으로 몽골 근처까지 온다라는 건 중국까지 바로 여러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유럽의 물동량을 보낼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그렇겠네요. 거고요. 예. 그러면 이 레나강, 바이칼 호수를 끼고 가는 이 레나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근의 여러 항만 도시들하고 내륙 해운 도시들이 생기겠죠. 네. 그렇다 보면 이게 가장 낙후된 동네인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통의 요충지가 생기겠습니까? 바로 여기 하나 있고요. 더 극동 지역으로 가면 아무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 아무르 호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 아무르 호랑이가 산다는 이 아무르강 역시도 북극해 인접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이 그 강이 얼지 않고 계속 녹아 있다면 충분히 해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더 이제 우랄 산맥 쪽으로 오면 오브강이라는 게 있고 볼가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뚫려져 있냐면 우리 중앙아시아의 탄자 나라들 있죠. 무슨 스탄? 예, 카자흐스탄까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바로 유럽의 물동량이나 미국의 물동량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인가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북극해를 접하고 있는 6개 국가 말고 북극해 인접 국가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 국가들이 또 그 협의체가 있다. 네. 그런데 중국도 우리도 인접 국가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도 우리도 인접 국가라고 한 게 약간 뭐 억지 춘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이 내륙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극해하고 바로 인접하지는 않는데 네. 북극해를 거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우리나라야. 네, 맞아요. 그 우리도 바로 그냥 배 타고 가면 북극 간다? 그렇죠.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가 길이가 얼마나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예. 총 수로의 길이가 10만 1,700km가 되고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강들에 의거해서 그다음에 130여 개의 수은 항만이 벌써 운항 중에 있고요. 네. 여기에서 등록된 지금 화물선 또는 여객선이 즉 그러니까 러시아 수로 등록청에 등록해서 우리 이 강으로 사람도 나르고 물건도 나를게요 하는 배가 예. 13,000척이에요. 많이 다니네요. 예. 이게 향후 지속적으로 매년 7%씩 늘어날 것이다. 만약 북극해가 녹으면 예. 이런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저 낙후된 지역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녹으면 그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 항구를 이용하면 반드시 싸니까 네. 녹기만 해봐라. 이걸 다 그냥 거기가 다 주요 항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입니까? 두 가지가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 항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항구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미 뭐 10개 정도의 항구는 나름대로 사람이 꽤 상주하는 항구들이 있어요. 이미 북극과 접한 바닷가에. 예. 대신 그 항구들이 번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역시 한겨울에는 얼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항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절적 시점이 어느 항구는 3개월밖에 안 되고 연간. 그러니 발전이 안 돼요. 그렇죠. 발달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많이 녹아서 연중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럼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내륙까지 바로 보내는 것까지 투자해볼 만 하겠네 이렇게 그렇겠죠. 되는 거죠.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항구가 예. 되면.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 방금 말씀드렸던 내륙 수은 개발 사업으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기에는 몽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까지도 충분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이을 수가 있거든요. 네. 도대체 뭐를 나르고 싶은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직접적으로는 북극해 연안에서 개발하게 될 지하 자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제조 강국들인 중국, 한국, 저기 일본까지 네. 나를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지금 이쪽 지역에서 개발해서 나르기로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하 자원이 또 이 지하 자원을 제가 읊어드리려니까 또 너무 부러워요. 왜 우린 이게 없는 거죠? 러시아에서 나는 지하자원. 그렇죠. 지금은 그 지하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은 솔직히 개발을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파석해봐야. 예. 그걸 나를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되고 하니까 예. 일단 있는 건 아는데 놔둔 거죠. 다른 거부터 캐서 쓰고 있었던 건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라늄,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히토르 계열 중에서 아트리움, 그다음에 니켈, 코바트, 탄탈륨, 그다음에 리튬. 이거 뭐 휴대폰에 다 들어간 자동차용 배터리 원료네요. 그렇죠. 예. 바로 이것들을 전부 드디어 자체적으로 캐서 이런 휴대폰이나 저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려는 게 러시아의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그거 캐봐야 캔 거 다시 트럭으로 싣고 나와서 부동항이 있는 남쪽으로 갈 인프라가 없으니 못 네. 캤는데 이제는 캐서 그 근처에 흐르는 강으로만 보내면 그렇죠. 그 강 따라서 철도로든 고속도로든 근처까지 다 가니까. 강으로만 보내면 바로 북극해 연안까지 항구로는 그냥 강 따라가면 되고 네. 거기서는 또 배를 실어 나르면 되니까 네. 야 러시아는 정말 좋겠네요. 그래서 본인들이 바깥에서는 뭐 탄소 제로부터 해서 네. 지구 걱정을 굉장히 많이 원하지 하는 않을 것 것 같아 같은데? 보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몰래 지금 계속 석탄 떼고 지금 하늘로 탄소 좀 날아가라고 조금 더 따뜻해져라 계속 그러는지도 그러고 모를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진짜. 아마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더더욱 저의 심증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조금 야.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러시아는 그래서 이 내륙 항만까지
에너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강수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교두보가 북극해 연안의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북극해 연안의 항구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러시아 내부의 기업들의 유인책 그리고 글로벌 투자 회사들의 유인책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냐면 북극 개발 사업에 대한 법규가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러시아 법. 러시아 법입니다. 이게 들으시면 이제 웃음이 나오실 텐데 이 법안은 15년간 북극해 인근에 있는 자원을 캐서 그거를 개발한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네. 세제 혜택인데요. 일단 12년간 대규모 투자를 일정 금액 이상 해가지고 러시아 북극 개발 부로부터 승인받은 곳은 네. 12년 동안 그 가스나 LNG를 비롯한 기타 자원 개발로 얻은 그 자원 개발을 했었을 때 내야 될 예. 광물 채굴세라는 게 있거든요. 러시아는 그게 0%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15만 유로의 러시아 북극 투자자에게 비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15만 유로 이상만 투자하면 그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은 거주민 신분을 부여해주겠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민이라면 무슨 거주민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비자를 계속 6개월마다 연장받는 예. 불편함들 있잖아요. 러시아 비자. 네, 그런 거 없이 계속 있어도 돼. 아. 이것도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15만 유로면 우리 돈으로 한 2억 남짓인데 그렇죠. 그거 투자한 그 사람은 비자 면제가 아니라 그것만 넘으면 투자하는 그 회사들 그 회사의 직원들 다. 다. 아.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죠. 돈만 가지고 오면 러시아에서는 비자 가지고 시비 걸지 않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렇게 시설 투자로 북극 개발부의 인정을 받은 예. 그 기업들은 북극해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데 10년간 이용료를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혜택들이거든요. 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쇄빙선에 대한 이용료예요. 예. 이렇게 북극해를 이용하면 뭐 안에 내륙 지방도 개발하는 게 있지만 북극해 자체 항만 개발하는 것도 돈이 됩니까? 저한테 이걸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 게요. 제가 이걸 예를 쉽게 들 수 있는 게 수에즈 운하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에즈 운하라는 특정 국가가 감독하고 있는 그 운하를 이용할 때 우리는 배싹을 내죠. 예. 한 번 이용할 때 물론 배 규모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억 가까운 돈을 내야 됩니다. 배 한 척에. 예. 예. 그리고 그 3억 가까운 돈에 대한 그 이용료는 물론 국제적인 뭐 나름대로 뭐 상호회적인 관계는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이집트가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를 받아서 이집트는 얼마의 돈을 버느냐? 이집트 국가 재정의 10% 정도가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로 받은 돈이에요. 예. 꽤 큰 금액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러시아가 이 북극해 연안의 항만 도시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극해를 그동안 운행을 주저했던 이유가 우리가 갑자기 큰 빙벽에 부닥쳐서 배가 좌초되거나 네. 이렇게 큰 빙벽이 있을지 모르고 강판이 얕은 그러니까 얇은 배를 운행을 했던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강판이 얇은 배로 운행을 해야 가볍죠. 가볍고 물류비용이 덜 들지 적게 않겠습니까? 들죠. 예. 그런데 갑자기 앞에 큰 빙벽이 있다. 그럼 배가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러시아의 10개 항만 도시에 있는 쇄빙선이 출동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얼음을 뚫어주는 거예요. 깨주고. 네. 그리고 이제 뚫어줬으니까 돈 내세요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수익이 수에즈나 통행료 이상 갈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다닐 테니까. 많이도 다니지만 한번 배 출동해서 또 그거 얼음 깨주고 뭐 해주고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이권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쇄빙선을 운영하는 이런 이권 사업 등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은 이제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쇄빙선이나 네. 뭐 그다음에 내빙선 이런 말씀도 드리긴 할 텐데. 이건 우리나라 배들도 이거 잘 만든다고 하니까 예. 우리나라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잠깐 광고 좀 듣고 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전 세계의 많은 무역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배들이 꽤 상당 부분이 북극해로 돌아다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돈 많이 벌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이런 쇄빙선, 내빙선 같은 배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중에 강유진 씨께서
박정호 부원장님 이 얘기 들으려고 지구본을 하나 사셨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도하고 같이 펼쳐놓고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아, 그럼요. 네. 저도 제 학교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사무실에도 네. 지구본 큰 거 하나 있고요. 또 뒤에 이제 세계 지도도 네.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지구본이 지금은 이제 북극 남극을 주로 꿰뚫어서 이렇게 이제 북극과 남극이 아닌 곳이 주로 잘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그 지구본을 약간 90도 정도 돌려가지고 적도를 그 꿰뚫게 해서 진짜 그것도 북극 남극이 오히려 더 잘 보이게 눈앞으로. 아, 그렇죠. 이용도가 더 높으니까. 네, 그렇게 해야 또 눈에도 잘 띄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만들어서 팔아봐야 되겠습니다. 쇠빙선 얘기했어요. 예. 자, 쇠빙선 그게 뭐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가지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지금 북극해 이 항로를 육성하기 위한 이제 러시아의 정말 파격적인 수준의 혜택들을 좀 얘기하다가 잠깐 끊겨서 마저 말씀 잠깐 드리고 이어가면요. 예. 러시아는 또 북극권 거주자뿐만 아니라 북극권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들을 또 육성하기 위해서 저리의 대출 상품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 금리 기준보다 한 1.5배 정도 저렴한 이런 금리 혜택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제발 그쪽으로 좀 가라 좀 제발. 그런 거죠. 계속.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건 제가 러시아 쪽 학자분에게 들은 내용인데 러시아는 큰 잘못을 하면 네. 형벌 중에 어디 감옥에 가두는 것도 있고 노동형이라고 해서 어디 그 일하러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예. 대부분 그 형벌 또는 회사에서 큰 잘못을 하면 좌천되면 보내는 곳이 예. 전부 다 시베리아래요. 거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예. 그쪽을 자꾸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보내고 나서 그 친구가 해야 될 일은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 상황에 대해서 저기 모스크바 근처로 보고서를 써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고서의 내용이 항상 들어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대요. 추워요. 너무 추워요.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반성 많이 했으니 보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더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갑부들,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국가는 미국인데요. 도시는 어딜 것 같으십니까? 갑부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입니다. 자원 많은 그런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부자들도 많은데 예. 근데 문제는 미국은 그 부자가 더 많죠. 그런데 미국은 흩어져 살잖아요. 네. 시애틀에도 살고 뉴욕에도 살고 DC에도 살고 하는데 러시아는 저쪽은 못 살아요. 모스크바에서만 전부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산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저쪽 내륙을 개발하는 게 러시아의 수건 사업인데 북극해마저 높고 그러니 여러 러시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예. 어떤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해 주기 시작했냐면요. 광물 채굴세 일단 면제 내지 파격적인 인하, 그다음에 법인세 20% 감면, 부가가치세 제로, 수출 시 제로입니다. 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일 이제 황당한 게 쇠빙선을 운행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국가에서 해줍니까? 예, 그거? 해주는 겁니다. 예. 그 특히 러시아의 대륙북 연안을 지나갈 때 쇠빙선을 이용할 때는 그러면 꼭 러시아 쇠빙선을 이용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관세를 내라는 거예요. 음. 니네 쇠빙선을 가지고 지나가더라도 네. 세금 내. 이걸 무슨 골목대장도 통행세 아니고.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만약에 러시아 내부 하겠다면. 기업들에게는 면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얼마나 빨리 발달할지 이제 감이 오시고 이 과정에서 쇠빙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겠구나라는 건 감이 오실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빙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배예요? 예, 쇠빙선과 내빙선을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면 쇠빙선은 빙하를 뚫고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예. 앞에 엄폐물이 있어도 방향을 틀지 않아요. 네. 그건 그냥 부시면서 가는 게 가능한 배입니다. 돌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강판이라든가 이런 내구성 있는 설계가 굉장히 견고하게 되겠죠. 네. 대신 한 번 운행할 때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밀어붙여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쇠빙선은 아니고 내빙선이라는 건 그 앞에 빙하를 부딪혀도 되는 배예요. 깨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빙선은
그 뭐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여러 예. 등급이 있어요. 어느 정도 빙하까지 견딜 수 있는 내빙선이냐에 따라서 네. 등급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만을 운행할 때 항공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어느 쪽 경로로 가도 된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예. 그때 지금 그쪽 내빙선 등급으로는 여기 운행 못합니다. 쇠빙선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범퍼카 같은 건가 봐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딱 비교하면 콩 되겠는데요. 부딪히면서라도 그냥 예, 간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빙선과 쇠빙선에 대한 수요는 이제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서 정말 쇠빙 기능과 함께 자원을 채굴한다든가 아니면 내빙선 등급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내빙선을 만들 수 있다든가 예. 이게 딱 세 개 회사들을 주로 꼽거든요. 물론 북유럽의 회사들 몇 개 있긴 합니다만 가장 굵직한 회사 세 개는 전부 우리 한국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 예. 그러니 이게 꼭 이 북극해가 녹는 거를 러시아만 지금 내심 살짝 미소 짓고 있는 거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은 있는 거죠. 러시아는 거기에 한참 돈 들이고 투자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바로 쇠빙선 팔 수 있으면 돈은 먼저 벌겠네요. 그렇죠. 러시아에다가 그거 보내주면 되거든요. 판매해가지고요. 예. 자, 러시아가 또 이렇게 북극해가 녹는 것에 대해서 또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동안 이 시베리아 지역에는 분명 이런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자원을 캐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단연간의 개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개발 사업하는 것보다 러시아는 아주 단순 비교하면 3배에서 5배 가까이 기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예.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밖에 공사를 못 하잖아요. 1년에 3, 4개월밖에 건설 공사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건설 회사들이 단가 안 나온다. 저 언제 개발해서 언제 쓰냐 이런 네. 것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우리나라도 예. 지금 연해주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저 원유를 받아다가 쓰는 비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7% 정도 되고요. 약 1,000만 톤 정도 됩니다.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해다가 예. 우리가 쓴다는 거죠. 예, 7%가 우리나라가 쓰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냐 하면 원유를 받고요. 정제되지 않은 원유를 받고 현물로 저희가 돈을 주고 있어요. 러시아에. 예. 그러니까 아주 나이스한 비즈니스는 아닌 거죠. 예. 왜 돈을 주고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좀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을 제공해서 서로 윈윈하자 이런 구조인 거죠.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인 거죠. 어차피 우린 그 돈 받아봐야 뭐 사야 되는데. 네. 그 사서 좀 누구 건설회사 잡아가지고 개발 좀 해주세요 해도 거긴 저희가 못해요 이러는데 줄 테니 와서 좀 뭘 해줘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전체 수입량이 7%밖에 안 되는데요.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뭔가 에너지 수급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를 좀 도모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위에 있는 시베리아에서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를 수급받는다는 것은 예. 채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괜찮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방점이 있는 게 이 사업이 좀 더 북극해가 녹으면 우리도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가 딱 원하는 바가 일치하게 됐어요. 러시아는 석유를 팔고 싶고. 예. 근데 원래 중국은 극동 지역에 이런 에너지를 직접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었습니다. 밖에서 사오는 글목에 미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회사 직접 보내고 정유회사 거기 보내서 중국의 정유회사가 캐서 중국의 정유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걸 절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동 지역은 러시아 색이 아니라 중국 색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 국경 안에서도 중국어를 쓰면서 상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예.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급해진 거죠. 자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가 막혀지니까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욕심 부릴 때가 아니다. 아. 우리는 거기서 공급만 받으면 돼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저 중국이라는 큰 바이어가 사주겠다고 기다리니까 얼른 캐기만 하면 되네요. 누군가 캐주면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캐줄 굉장한 기술력과 자본력과 그리고 한겨울에도 일하는 걸로 유명한 민족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유전 개발 좀 해주라. 네, 여기 에너지 개발에 아주 중추적인 파트너로 너희를 생각하고 있으니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중국에도 팔고 니네도 좀 갖다 써. 이런 걸로 지금 또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저희에게는 더 큰 매력적인 모습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예. 북극해 통해서 전 세계로 또 나갈 수 있잖아. 이제 이런 거죠. 거의 너희가 공장 지어서 만들어서 석유 정제하면 네, 강을 통해서 북극해로 나가서 어디도 갈 수 있으니 이제 좀 해볼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SK 뭐 이런 회사 가서 거기다 공장 지어달라 그런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일본 기업입니다. 미쓰이, 미쯔비시 이런 회사들이 네. 적극적으로 이 시베리안 자원개발 회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크게 뭐라 할까요? 성과를 내기 위한 교두보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해요? 이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제에 대한 프로토콜이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정책적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갑자기 저 나라가 야 말 바꾸기? 말 바꾸기 그리고 미국의 압박 이제 거기랑 이제 하지 마. 우리는 또 그쪽 영향권에 적지 않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야 이거 개발해서 쉽게 되겠어 이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한 회사들은 또 입장이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석유 원유는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우리 저기 저 창원의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아무 원유나 갖다 놓으면 그걸 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원유의 유질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약품 처리해서 정제하는 그 과정이 조금씩 다 다른데. 튜닝을 다 달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7%밖에 수급을 못하고 1,000만 톤밖에 수급을 못하는데 그거에 맞추려고 우리가 여기를 전부 다 바꾸는 건 이것도 또 뭐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대규모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물류망 상황에서 더 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석유 정제 회사들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정제해서 중국에 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 그 통계를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등 수출 품목은 1등은 반도체고요. 2등 수출 품목은 배터리도 아니고 휴대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에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그러니까 원유를 받아다가 예. 정제하고 뭐 해서 다시 되파는 세계적인 석유화학 그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또 바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농사지대.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전 세계 1등 그 저 농산물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네, 부동의 1등이고요. 농사도 잘 돼요, 그 나라는? 미국이요? 예.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네요. 그런데 2등을 놀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3등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2등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네. 뭐 어느 거든 러시아입니다. 곡물 생산이 예, 러시아가 전 세계 그 농업 강국에 해당돼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뭐 조금씩만 해도 다 모으면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를 무조건 뭐 아주 추운 동토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우크라이나 근처 지방이라든가 저희 중앙아시아 특히 이제 중동에 가까운 지역은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많아요. 농사 잘 돼서. 예. 그래서 그쪽 지역은 밀 수출 산지고요. 밀에 대해서는 전 세계 1등 수출국이 러시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구 온난화는 북극해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여긴 옛날에 추워서 농사 못 졌는데 아니면 농사 지을 시기가 몇 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더 지을 수 있네? 이모작도 가능하겠네? 예.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이제 세계적인 농업 수출 국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러시아 내부에서 발표한 독트린이 하나 있는데요. 네. 2035년까지 곡물 산업 발전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신식량 안전 보장 독트린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농업 수출 국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제 러시아는 일어나 저러나 그냥 복 받았네요. 지구 온난화 최대 수혜국인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가 내심 자꾸 웃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바로 그거입니다.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식량 수급에 큰 문제를 직면한 국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러시아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러시아가 전 세계 코로나19로 예. 식량 자원 수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 작년이죠. 2020년 5월 중순경에 곡물 수출 할당량을 그때까지 다 정해서 이때 이 곡물은 여기까지밖에 팔지 마. 나머지는 내부에서 비축해 놔야 돼라고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요. 네. 그때 러시아 관세청이 곡물 수출 할당량을 정해놨던 품목이 밀, 호밀, 보리, 옥수수 이런 것들을 전부 정해놨었는데 이게 당초 9월까지 뭐 할당량이 이렇게 잡으면 그때까지 딱 수출되고 이제 그 뒤는 금지가 되겠구나 했는데. 예. 러시아 이 곡물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쉽게 알 수 있었던 게 5월 달에 조기 소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관세청에서 수출 신고 접수를 아예 이들 곡물 5개는 받질 않아 버렸어요. 아, 생각보다 그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것도 잠깐 이해를 좀 도모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전 세계에서 농사는 누가 짓느냐라고 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짓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짓는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예. 농번기 때가 되면 그 어르신들도 일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농활이라고 도와드리고 가곤 했지만 예.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농림부에서 비자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저소득 저개발 국가의 그 어떤 국민들이 예. 와서 이제 일손이 돼주는 거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농번기 때는 멕시코에서 한 40만 명에서 불법 체류까지 합치면 한 80만 명에 가까운 멕시코 인구들이 올라와서 농사 도와주고 한 3, 4개월 일해주고 다시 내려가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농사를 가동하는 시스템인데 코로나19로 그거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끊겼잖아요. 못 들어오는군요. 그러니까 많은 농업법인들이 작황 규모를 줄이거나 제대로 수확을 못해서 제대로 판매를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국가들은 우리가 뭔가 백신이 필요하거나 뭔가 또 다른 뭔가 생필품이 필요할 때 예. 그동안 우리 쌀 갖다가 쟤네들 거 뭐 수입해 왔는데 쟤네가 쌀만 가져가고 우리한테 뭘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거 식량 안 줘 이러는 움직임도 좀 있었었거든요. 예. 바로 그때 많은 국가에서 우리 이러다 큰일 날 수 있으니 대비하자. 그럼 어디서 이걸 사올 수 있는데 예. 라고 했더니 미국 아니면 러시아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식량 남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러브콜이 일순간 더 많이 늘어났고 러시아에 그래서 이렇게 조기 소진이 되는 일이 생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의 행태를 또 보면 예. 이 시베리아 벌판을 같이 개발하기 위한 설린 우호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러시아는 해외에 곡물 수출을 제한을 했었지만 러시아 농림부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예. 옛날 구 러시아 그 소련 그 위성 국가들, 그러니까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 계속 수출해줘라.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북극해 내륙 항만 이런 거 해야 되니 여기는 계속 해줘라.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바빠지겠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내심 웃고 있는 것 같다. 예. 러시아가 부러워지기도 하네요. 살다 보니까.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